자, 제75회 기출문제 이론이요. 자, 1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완성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용역의 제공은 진행 기준이죠. 진행 기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보시면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라고도 하죠. 유효 이자율에 따라서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죠? 다음 3번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매출 애누리와 할인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는 거죠. 자, 못 판 거니까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만 틀렸네요. 다음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이와 같이 저가법을 적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서 장기 체화된 경우. 자,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다면 저가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다음 2번은 진보화한 거예요. 그래서 진보화하여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졌대요. 그러면 얘도 저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완성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아니 원가가 하락했으면 순실현 가능 가치는 높아지겠죠. 원가가 하락했으면 당연히 순실현 가능 가치는 증가할 테니까 얘는 저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거죠. 다음 4번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저가법을 인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에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3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의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음 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의 경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신뢰성 있게 그 금액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다음 3번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으로 하는 거고요.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없는 게 원칙이긴 한데 있기도 해요. 근데 원칙은 없다는 거예요. 다음 4번 자본의 분류 중에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자본 조정에는 뭐뭐뭐가 있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죠? 그 다음에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분류의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건 4번의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겠죠. 다음 5번 다음 중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자 우리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었고요. 추정의 변경이 있었어요.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하는 거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회계 추정의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적용한다? 그냥 당해 연도부터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년도 회계년도 종료일이 아니라 개시일부터 적용을 해줘야 돼요. 당해부터 적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 3번.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 금액에 반영을 한다. 맞죠? 중대한 오류니까. 다음 4번.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중대한 오류에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은 재작성한다.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그 얘기죠. 그래서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부채 자본의 기초 금액에 반영을 하고, 그러면 전년도 거와 이번 연도, 전년도 기말과 올해 기초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거를 재작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 6번. 다음 표에서 보이는 원가 행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업도가 100시간을 일해도 300만 원, 200시간을 일해도 300만 원, 300시간을 일해도 3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얘는 고정비에 해당하겠죠. 자, 고정비니까 자, 1번.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 부담액은 일정하다? 자, 우리가 고정비는 이러한 형태였어요. 고정비에 발생되는 총 원가는 조업도에 비례해서, 자, 비례해도 항상 일정한 금액이 발생한다는 거였고,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에 비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 부담액은 일정하다. 이 얘기는 저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변동비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변동비의 총 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붕어빵 만들 때 밀가루 한 컵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한 개 만들면 한 컵이 들어가고, 두 개 만들면 두 컵이 들어가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도 그러니까 붕어빵 하나에 밀가루 한 컵이 들어간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1번은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네요. 다음 2번. 위와 같은 원가 행태를 보인 예로 임차료가 있다. 맞죠? 가장 대표적인 고정비의 형태로 임차료가 있는 거고. 3번. 조업도 수준에 상관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원가 총액은 일정하다. 맞죠? 다음 4번. 제품 제조 과정에서 가공비로 분류한다. 뭐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제조 간접비에 대한 얘기니까 가공비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더한 거니까.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7번. 원가 구성의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우리가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합친 거라고 그랬고,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친 거고,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연결이 틀린 건 3번. 기본 원가에 제조 간접비가 안 들어가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다음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원재료 계정을 보면 되죠. 자, 원재료 계정을 보면 기초가 있고 단기에 매입한 게 있고 기말을 빼면 수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기초 원재료가 400만 원이 있었대요. 자, 거기에 단기에 매입한 거 모르겠네요. 안 나와 있어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얘가 500만 원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공품 계정에 보면 직접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러면 얘 투입된 게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단기 노무비 발생액이 1,000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단기 제조 경비 발생한 게 500만 원이래요. 근데 얘네 셋을 합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가공 원가의 200%래요. 가공비죠, 얘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친 게 가공비죠. 근데 이거의 200%래요. 그러면 3천만 원이 되겠네요. 맞죠? 1,500에 200%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얘가 1,500이라는 얘기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투입된 금액이 1,500만 원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2천만 원 합계가, 그럼 얘도 2천만 원이 돼야 되니까, 자, 600만 원이 단기의 매입액이네요. 아, 1,600이죠? 왜 600이라고 쓰지? 2천만 원이니까 1,600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9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아까도 풀었죠?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형태.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연속 생산의 형태. 자, 그럼 1번. 다양한 품종을 생산한다? 맞죠? 그 다음에 주문 생산 형태로 제품을 제작한다? 맞죠? 개별 제품의 제작 원가가 비교적 큰 경우죠? 그 다음에 4번에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이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10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원재료는 공정 30% 시점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가정한다. 자, 투입 시점이 다르니까 재료비와 가공비를 따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평균법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완성품 수량에다가 뭐만 더하면 돼요? 기말만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완성품, 일단 재료비부터 보면, 자, 재료비는 완성품 수량이 8,000개요. 자, 8,000개에다가 기말을 더해야 되는데, 기말 제공품이 2,000개인데, 잘 보셔야 돼요. 완성도가 20%죠. 30%가 완성이 돼야 재료를 넣는 거잖아요. 근데 20%까지밖에 완성이 안 됐으니까 재료는 안 들어갔겠죠. 0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8,000개고요. 가공비는 자, 8,000개에다가 기말에 2,000개의 20%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400개가 되겠죠? 그러면 8,40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 계산 시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거요. 매입세 공제되는 거 물어본 거예요. 자, 1번. 사업과 무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 되죠? 사업 무관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다음 2번.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의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이거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서 불공이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다음 3번. 자동차 판매업에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8인승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자, 얘는 공제가 되겠죠. 영업에 자동차 판매업에 영업에 사용되는 거니까 판매업. 만약에 얘가 자동차 판매업이 아니라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공제가 안 되겠지만 자동차 판매업에 영업에 사용되는 승용차라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거래처 체육대회 증정용 과세물품 부가가치세 매입세 접대비라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1번에는 3번입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인 것은
자, 1번 소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로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해줘도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 소매업은 최종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요. 그런데 사업자가 와가지고 나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 받아가야 돼. 이러면 해줘야 됩니다. 다음 2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재화의 간주 공급은 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유일하게 간주 공급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애가 직매장 반출이었잖아요. 그죠? 다음 3번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외화 획득 용역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로 발급을 해줘야 돼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겠죠. 만약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는 발급 안 해도 되겠지만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발급을 해야 됩니다. 다음 4번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죠? 자, 다음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예요. 영세율이 완전 면세의 형태라고 그랬죠? 왜요? 매입세까지 공제가 되니까 완전 면세의 형태고 면세 사업자는요. 면세 제도는 불완전 면세 형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다음 2번.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아니죠? 다음 3번. 면세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에 그 취지가 있다. 맞죠? 다음 4번.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면세 포기 제도는 영세율 적용이 되면 면세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다음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1번. 법인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근로소득으로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2번에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것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3번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주택의 임차,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 생기는 이익도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4번 법인의 임직원이 고용관계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사 후에 행사하면 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사 후에 행사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4번은 근로소득이 아니죠.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 공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발생 연도부터 종료일까지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2월 결손금으로. 다음 2번.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하면 올해 거 결손금 먼저 공제하고 2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거예요. 이번 연도 거부터 공제하고 남으면 2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다음 3번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하죠? 근데 뭐는 안 돼요? 부동산 임대 소득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괄호 안에 써 있는 내용이고 다음 4번 결손금은 사업자가 빚이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익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이 결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